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에 대한 인상을 아버지를 통해서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느냐, 또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왔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아버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학교 가서 남자 선생님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네. 나중에 직장 가서 또 직장 상사하고도 잘 지내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 심리연구소 함께의 김태용 소장님과 함께 아주 재미난 오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김태용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김태용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한국인들의 본질을 찾아서 지금 한국인들이 왜 이런 상황들에 처해져 있는지, 그래서 심리적인 그 어떤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DNA는 뭔지, 또 우리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한국인에게는 우리가 있다. 네,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다.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그리고 풍요 중독 사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그리고 가짜 사랑 권한 사회, 가짜 행복 권한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선적 탈을 쓰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술해 주셨는데, 그런데 의외로 꽤나 오래전에 아주 재미난 책을 내셨어요. 저희 같은 사람 보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히려 저는 좀 아껴 읽었어요. 한꺼번에 다 읽을까봐 한 분을 한 하루 이틀 잡고, 또 한 분을 하루 이틀 잡고, 한 분을 하루 이틀 잡고 읽으면서 정말 이 책이 지금 이 시대 2025년도를 사는 우리한테, 그리고 또 한국의 자본주의에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지금 오프라인 일반 종이책은 절판이 되어서 이북으로만 지금 있는데요. 자, 기업가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이 기업가의 탄생은 한국의 기업가 세 분의 탄생부터 성장기까지를 흥망성쇠를 다룬 책입니다. 바로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그러니까 한국의 가장 주요한 핵심 사업에 지금 그리고 또 한국의 중추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을 만든 창업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참 책이 재밌는 게 꽤 오래전에 만든 책인데, 그때는 이제 MBTI 뭐 이런 게 조금 덜 유행하던 때인데, MBTI를 통해서 이 경영자들의 기업가들의 그 성향을 분석을 하셨어요. 네, 제가 초기에 그 MBTI라는 걸 접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지만 또 한계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자적으로 심리 유형 이론 같은 거를 좀 저술을 했습니다. 책을.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분석을 했는데 틀은 MBTI랑 거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공유되는 측면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당시 기업가의 탄생도 그렇고 뭐 또 조선시대 인물을 분석한 정조, 연상 이런 사람들도 다 MBTI로도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책에서도 그걸 분석했었고. 근데 최근에는 안 하는데요. 그 이유가 MBTI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만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인간 이해에서 제가 볼 때 한 10에서 2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MBTI는. 근데 책에다가 MBTI 같은 걸 분석을 해놓으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룰 때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만 합니다. 이게 재밌는지. 그렇죠. 재밌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기가 써먹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책에 달아주면 재밌죠. 그렇죠. 게다가 요즘은 더 유행을 해서 아마 그런 분석을 하면 그것만 다룰 것 같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좀 빼고 있어 지금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그 비근한 예로 MBTI로 분석해 봤을 때 이명박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ENTJ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 ENTJ. 근데 너무 다르잖아요. 두 사람은. 성향이 다르죠. ENTJ라는 걸 안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들을 이해하는 데서. 그래서 이거는 제한적으로 참고 자료로 분석할 때 쓰는 거지. 요것만 너무 부각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는 아예 안 합니다. 그냥. 하긴 지금 이 책의 기업가의 탄생에서도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세 분의 ENTP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비슷한 근육도 없이 완전히 다르고, 근데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지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던 분인 거죠. 물론 김우중 회장은 마지막에 이제 과속을 하다가 좀 어려운 몰락의 길을 걷기는 했으나, 그러나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 속에서는 뭐 전혀 다른 성향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삼성과 현대를 비교할 때 뭐 삼성을 예를 들어서 분석의 삼성? 돌다리도 두드려서 보고 건너는. 뭔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가는 삼성이고,
현대의 어떤 사풍이라는 건 저돌적, 그렇죠. 예, 저돌적으로 임자해봤어? 뭐 그렇죠. 이런 걸로 통칭되는 그런 네. 문화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문화인데 그 사주들도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주의 성향이 그대로 회사의 어떤 기업의 풍으로 네.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창업자이기 때문에 네. 쭉 회사 이어지면서 삼성의 분위기를 형성했고 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우중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 기업만큼 사실은 그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업가만큼 그런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지금 25년도에 이 책이 정말 의미가 있고 이걸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창업주들의 어떤 사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업을 일으켰지만 단순히 사업을 일으키는 게 돈만 벌겠다는 게 그렇죠. 아니라 맞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완성도 이루지만 국가 단위 또는 사회. 예, 네. 사회와 나라 단위에서 자아를 완성시키고 싶은 네. 한마디로 보면 사업 보국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예. 그런 꿈들을 세 분 모두 꾸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 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네. 건전한 인생 목표가 있었다는 걸 꼽고 싶거든요. 이 건전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기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만약에 기업가가 돈 좀 많이 벌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저는 대성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망하면 어때? 사업하다가.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통 큰 투자, 통 큰 기획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병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회장은 돈이 목표가 아니라는 건 세 분 다 똑같은데 네. 이병철 회장이 주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회 기여입니다. 네. 그게 굉장히 의외인데 이 책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병철 회장이 뭐 사회 기여를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책 내용이 보면 약간 공산주의적 성향조차 갖고 있었다. 아,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이병철 회장이 그 사업 보국이란 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을 일으켜서 국가를 돕겠다, 국가에 네. 기여하겠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질의 제품을 얼마나 저렴하게 사회에 공급하느냐, 이것이 기업의 사명의 전부이고 그 존재 가치이기도 하다. 여기서 공급이란 말은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주의에서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벌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겠다가 아니라 네. 좋은 제품 만들어서 사회에 공급하겠다 내가. 우리나라에 너무 없으니까 그렇게. 네네. 그걸 자기의 사업의 중요 목표로 삼았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이고 이런 성향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친구의 영향이 큽니다. 네네. 그 이수근이라고. 네. 와세다 대학에서 만난. 맞습니다. 네. 이제 이병철 회장은 그 와세다 대학 유학 시절에 데모도 했던 분이고 네. 자기 말로는 막스 책도 읽었다. 네, 네. 그러니까 사회 의식이 이제 그때 좀 생겼던 것이죠. 네네.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자기 가문의 노비를 해방시킨 일도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성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네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익 활동을 한 거죠. 이수근 씨. 네, 그 친구 절친. 근데 자기는 그 정도 용기는 안 되고 네네. 정치를 같이 할 만한 용기는 안 되고. 네. 그래서 너는 그럼 정치를 통해서 국가를 세워라. 나는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세우겠다. 네. 보국하겠다. 네. 이렇게 역할 분담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수근이라는 분은 역시 좌파였기 때문에 부로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자서전을 보면요. 네. 그 이수근을 그때까지도 좋게 평가합니다. 네. 사실은 그 당시 자서전을 쓸 때만 한 80년대쯤 되지 않았습니까? 80몇 년도죠. 뭐 아주 엄혹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간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위험하죠. 네. 하지만 재벌 총수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네. 과감하게 정말 네. 좋은 사람이었다. 네. 그리고 난 그 친구 네. 좋다. 뭐 거의 이제 대놓고 네. 그러니까 북한 체제 적응 못했을 거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분 아마 북한에서 끝까지 잘 됐을까? 굉장히 의문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건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어쨌든 이병철 회장은 그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사회주의 성향이 강해요. 의외로. 네. 요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죠. 예, 그 책의 내용 중에서 가장 또 충격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여실하게 드러났던 게 사실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줘도 남의 집 가서 일하고 그렇습니다. 뭐 월급 필요 없고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줘도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일모직을 하면서 거기 엄청난 많은 여성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네. 기숙사를 지어줬는데 그 기숙사를 그렇게 멋지게 잘 지어줬다면서요? 호텔급으로 지어서 그 당시에 화제가 됐었죠. 아 그랬군요. 이거는 사실 일반인들 잘 모르는 모르죠. 내용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이병철 회장이 그 기업을 처음에 조그만 걸 만들었을 때도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한 사람이에요.
회사를 공동 소유하자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계속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네. 다만 이 이후에 네.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한반도 정치가 왜곡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끌려 들어가는 성향은 있었지만 네. 출발점 자체는 일반인들의 시각과는 좀 달리 돈 벌기 위해서 기업하고 이런 쪽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주영 회장이 오히려 새 기업가 중에서는 가장 돈을 목적으로 기업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예. 예, 그냥 그야말로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형제들도 엄청 많아. 맞아요. 당시에는 가난한데도 얘는 엄청나요. 뻑하면 굶고 네. 뭐 이랬으니까 네.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네네. 학력도 짧죠. 이거는. 네. 그래서 막 돈 벌기 위해서 별거 다 해봤어요. 막 쌀 배달부터 뭐 안 한 게 없습니다, 이분이. 네. 그러다가 점점점 회사가 커지면서 돈이 벌리면서 네네. 오히려 그때부터는 야, 이게 돈을 버는 게 목적은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죠. 기업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서 자아 실현과 애국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의식이 생긴 거예요. 네네네. 이분은 처음에는 좀 무식했는데 네네네. 배우면서 이거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돈 버는 것이 아니다. 네네. 이거는 자아 실현도 해야 되고 여기서 애국도 하는 그런 건전한 기업으로 성장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정주영 회장은 성장하면 할수록 정치에 더 사회 문제에 더 많이 관여를 한 거로 유명합니다. 네, 제 나이 또래 되신 분은 기억을 하실 텐데 국민당인가요? 예. 국민당이라는 걸 창설을 해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었죠. 갖다 돈을 쏟아 부었어요. 그때도 맞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쯤인가 했는데 어린 나이였었는데 와 이분은 그냥 선거에 돈을 갖다 쏟아 붓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신문사도 네. 하나 차리고 네. 요즘에 이제 문화일보죠. 네. 네, 신문사 차리고 그 신문을 그냥 다 공짜로 다 나눠줬어요. 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맞습니다. 선전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정주영 회장이 그때 정치에 뛰어들면서 한 말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네. 앞으로 시래국만 먹고 살 각오를 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네. 군부 독재가 워낙 강한 시절이어서 예.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날릴 수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네. 네네. 국제를 날렸듯이 전두환이가.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정치에 뛰어들 땐 그런 각오를 한 거예요. 네. 내가 했던 기업 싹 말아먹고 거지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번 기회에 감옥 갈 수도 있다. 네네. 그래도 해야 되겠다. 예. 왜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정치권들이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네네. 여든 야든 자기가 볼 때는 성이 안 찬 거죠. 네.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그 이후에는 또 그 유명한 소떼 방북 사건이라고 네. 소를 네, 몰고 몇 차를 몰고 금강 네, 북으로 넘어가서 고향으로 갔죠? 네, 고향으로 가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네. 열심히 일을 했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6.15 공동선언에도 상당히 기여를 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 소떼방북이 없었으면 남북 간의 교류의 그쵸. 물꼬가 트기는 어려웠었겠죠. 맞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근데 지금 북쪽에는 그 유경 정주영 체육관인가? 네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 정주영 회장은 북에서도 굉장히 칭찬받습니다. 예. 그런 남북 관계에 기여를 한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년까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네. 끝까지 뭔가 사회에 뭔가 해라고 네. 노력을 한 거예요. 그 네, 오랫동안 맞아요. 옳지 않았던. 책에서도 살짝 가정법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 현대 사회가 또 한 축으로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물론 역부족이었지만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한 분들도 있어요. 그때 네. 차라리 정주영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우중 같은 경우, 회장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에 기반이 서 있지 않으면 결코 영속적으로 발전하는 국민적 기업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네. 이분의 목표는 국민적 기업이에요. 네. 국민의 사랑을 받는. 네. 그렇다면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이제 네.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야말로 그 셀러리맨 신화를 창조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셀러리맨으로 시작해서 예. 굴지의 대재벌 회장까지 네, 된 네. 분인데 그 이유도 돈 많이 벌어서 뭐 어떻게 축제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기업 활동을 통해서 네. 국민적 기업의 모범을 만들고 한국 국위를 좀 선양하겠다. 네네. 이런 것 때문에 해외 진출 많이 합니다. 네, 나중에. 네, 네, 네. 그래서 해외에 나와서 포드랑 붙어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네. 그것 때문에 미국한테 완전 찍혀요. 그렇죠. 김우중 작살내야 된다. 그래서 대우의 몰락은 미국의 작품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네, 포드를 궁지에 몰아넣었으니 네, 미국 맞습니다. 기업을 궁지에 몰아넣는 한국 기업이라서 그냥 봐줄 수 없다. 네. 이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의 그 어떤 특별히 부모님
그 중에서도 아버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네. 기업 경영에서 약간의 좀 차별성 네. 차이를 나타냈다라는 걸 이 책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도 굉장히 재미난 대목인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히 저는 정주영 회장이 아버님한테 엄청 사랑을 받았던 큰아들이었다라는 얘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사실 어머니 쪽을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미친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 근데 아버지의 역할이 좀 간과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나왔던 어떤 연구에서는 연구를 해보니 네. 반반이더라. 네. 아버지 영향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다. 네. 근데 이 책에서는 어쨌든 이분들이 기업가로서의 활동을 다뤘기 때문에 네. 아버지 관계를 더 많이 이제 다뤘는데요. 예. 이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에 대한 인상을 아버지를 통해서 획득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느냐, 네. 또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왔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이거 개인적인 경험인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았던 친구들은 네, 넙죽넙죽 잘해요. 잘하죠. 뭐 아무하고나 잘 관계를 그렇- 쉽게 가져요. 네, 그거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관계 안 좋았던 친구들은 어른들 대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어렵죠. 겪는 경우를 저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많이 봤어요. 배신도 잘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안다는 것 중에 아주 상징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맛있는 것도 사오시고 더 이뻐해주고 그러면 자식들은 바깥 세상 사회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네. 나가서 나도 빨리 사회 활동하고 싶어. 이게 사회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거든요. 원초적인. 예. 근데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와요. 막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와서 막 애들 뭐 공부 열심히 해. 아비처럼 살면 안 돼. 막 이러면 이 자식들은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무서운 곳이야. 그 당시 어릴 때는 아버지가 세계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힘센 사람인데 네. 쩔쩔매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네네. 그게 주는 영향은 상당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사회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남성들에 대한 감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동성 부모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아버지 관계가 무난한 사람들은 남성들하고 일단 잘 지내요. 네. 우호적 감정, 호감을 느끼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학교 가서 남자 선생님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네. 나중에 직장 가서 또 직장 상사하고도 잘 지내요. 네, 남자 상사하고. 남자 상사하고 네. 트러블 없이. 네. 근데 반면에 아버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또는 뭐 결핍된 상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남자들하고. 음. 오히려 여자들하고 잘 지낸다든가. 네. 그러면서 사회생활 할 때는 사실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 관계 무난한 사람들이 사회활동에 좀 더 유리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세 분이 다 아버지 관계가 좋아요. 그렇죠. 세 분은 아버지와 관계가 매우 좋았는데 한 분은 어쩔 수 없는 결핍이 하나 생겼고. 그렇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아버님도 엄청난 네, 부잣집 지주. 도련님으로 태어난 맞습니다. 거죠. 예. 아버지는 사실 그 망국의 한을 품고 네. 제야의 은둔한 선비.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다가 후퇴하고 실패해서 그냥 고향 땅에 앉아서 지사 노릇을 하던 선비예요. 예. 아버지가. 근데 정주영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예. 빈농. 그다음에 김우중 아버지는 아주 엄청나게 똑똑한 인텔리고 정치인이었죠. 예. 이승만 정치인이었어요. 네, 이승만 정권에 반대해서 제주도에서 출마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테러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죠. 예. 그 김우중 회장조차 깡패한테 치달렸다 그러니까 서북 청년단 뭐 이런 데다. 어렸을 때. 그 제주도에서 했으니까 하필이면. 예. 그래서 아버지가 중간에 월북하지 않습니까? 예. 형을 데리고. 이런 이제 비극이 있지만 어쨌든 세 사람 다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를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성 관계 잘 풀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상식적으로. 정주영 회장은 집을 여러 차례 나갔는데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그게 또, 끝까지 찾아와서 찾아가고 그걸 서너 번?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그야말로 사랑을 많이 받은 자식으로서의 가출을 일삼았는데 보통 가출을 하면 아버지 싫어서 미워서 가출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주영 회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현대가 아산에 뭐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 벌판을 바라보면서 정주영 회장이 야 저기를 보니까 나 어릴 때 밭에서 일하던 그 시절이 생각난다. 그때 측근 옆에 있던 사람이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 이렇게 이제 아부성발을 한 거예요. 네. 정주영 회장이 정색을 하면서 나 그때 제일 행복했는데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가난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나와서 반일하던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회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정도로 아버지 관계가 좋은 건데 네.
이분이 가출을 한 이유는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돈 좀 더 벌어보려고. 아버지가 버는 방식이 너무 좀 효율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너무 가난했죠. 너무 가난해서 예. 그래 가출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재밌는 것은 그때마다 아들을 잡으러 가요. 예. 근데 잡으러 가면 보통 아들을 막 혼내잖아요. 때리거나 뭐. 네,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고 아버지는 설득합니다. 돌아가자. 그럼 또 아버지를 좋아하니까 돌아가요. 근데 또 근질근질하니까 또 도망가고. 네.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 이력이 생겨가지고 작은 삼촌이가 삼촌이 소판 돈, 그 당시에 소판 돈이면 우리 요새 집한 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돈을 다 들고 튀어요. 네네. 그래서 서울에 와서 뭐 도서관도 다니고 책도 사서 읽고 뭐 예. 이제 늘느랄라 놀고 있는데 아버지 또 찾아온 거예요. 예. 근데 그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난리 나죠, 사실은. 그냥 일반 집은. 길거리에서 막 패고 그럴 거 네, 아닙니까? 작대기로 때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죠. 네. 근데 아버지가 또 설득합니다. 네.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 난 농사꾼 싫고 사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아버지는 그래봤자 일본 놈들 앞잡이 아니냐. 네. 차라리 정직하게 땅 파자.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담배 피면서 얘기하고 가자. 그래서 돌아와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정도의 지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네. 끊임없이. 뭐큰 아들에 대한 그 정말 그 강력한 믿음. 그 너가 있어야만 우리 그 애들, 네 동생들 챙길 거 아니냐. 그것도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정주영 회장 그런 정말 강력한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기업할 때도 거기에서 힘을 받았다고 자기가 얘기하거든요. 네.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앉아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이제 농사를 지었던 분이 이제 성공하니까 그 아들 집으로 들어온 아들 거죠. 집에서 이제 네. 집 하나 사서 있는데 네. 거기 일 끝나고 들어가면 기다린다 고. 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집에 꼭 들어갔다는 건데 그러면 한마디 있다.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니니까 네. 나 여기 있다. 너 기다리고 있었다. 이걸 신호를 보내주면 그렇게 듬직했다는 거예요. 예. 정종 회장은. 그러니까 정종 회장 평생 그 아버지의 후광, 뒷배를 믿고 네. 과감하게 지르는. 네. 그래서 정종 회장이 그 있잖아요. 뭐 해보기나 했어? 네. 한번 해봐. 그러니까 자서전에 보면은 유달리 아버지에 대한 그 뭐랄까 회고가 많죠. 그리움들이 여러 번 적혀 있었다. 맞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보면 배포 있게 사업을 했던 데는 이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가 결정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없어요. 거죠. 아버지가 항상 받아주니까. 예, 예. 이게 얼마나 큽니까? 네네. 나 가출해도 받아주지. 사업하다 망해도 받아주지. 실패해도 받아주지.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결국에는 수용될 것이고 네. 이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네. 이 가정교육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정교육 할 때 뭐 남자들은 뭐 오죽했으면은 남편의 무가진가 할아버지의 재력 이게 이제 아이를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아버지 역할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런 걸 느끼게 네. 됩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이 처음에 그 자동차 정비소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외제차죠. 그 당시엔 주로 외제차를 많이 받아서 사채 써서 한 겁니다. 사채 끌어다가 불났어요. 다 태웠습니다. 네. 그럼 보통 절망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첫 사업인데. 그 사채업자를 또 찾아가요. 네. 그래서 돈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왜? 당신이 빌려준 돈으로 정비소를 차렸는데 불나서 다 탔어. 그 사채업자 황당하잖아요. 또 빌려달라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텐데. 네. 예, 아니 내가 왜 또 널 돈 빌려줘야 되냐? 그러니까 정경 회장 말이 걸작이죠. 당신한테 또 돈을 빌려줘야 이전에 빌려준 걸 받으실 거 아니냐. 네. 근데 그 얘기를 듣니까 사채업자가 이 보통 놈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네. 아 이거 보통 놈이 아니다. 빌려줘야 되겠다. 예. 또 빌려줍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경 회장이 갚았죠. 네. 그 배포가 어디서 나오냐? 아버지의 지지입니다. 예. 그걸 못 받은 아들들은 못 가요. 네. 사채업자한테 또 못 가요. 네. 안 빌려줄 거라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경 회장은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기질이 있어요. 좀. 네. 근데 거기에는 뭐 그게 이제 미신이 아니라 네.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음. 지지, 사랑 이런 것이 네. 작용했다는 것이고 김우중 회장도 뭐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돌성으로 저돌성으로 치면은 뭐 정경 회장 못지 않습니다. 네네.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용감하고 네. 과감하고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거고 또 새 아버지가 다 정직하고 좀 바른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못되게 산 사람들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죠. 예.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도 아버지가 독립운동 그래도 했던 분인데 네. 뭐 나라와 민족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일신의 뭐 부귀영화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테고 예. 정종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인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난한 부모의 경우에는
가난 그 자체가 자식한테 상처를 줄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가난하지만 당당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가난한데 비굴하면 문제가 돼요. 네. 이거 오늘 진짜 오늘 가정교육 시간입니다. 이거 특별히 그 부부분들 중에서 이 남편 분들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정주영 아버지는 가난한 농군인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농사꾼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네. 이 땅의 근본을 이루는 사람. 우리 원래 전통적으로 뭐 농자지, 천하지, 대본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일본 놈들의 앞잡이로 떵떵거리면서 돈 많이 벌면서 사는 것보다 예. 흙을 파도 가난하게 살아도 농사 짓는 게 낫다. 네.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주영도 나쁜 길로 걸어가진 않아요, 절대로. 예. 네, 좋은 길로 걸어가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생각도 건전해지고, 특히 정주영한테 특징적인 것은 농민이나 노동자 같은 이 소위 한국에서 얘기하는 좀 하류층 또는 뭐 민중이라고도 표현하는 집단을 되게 사랑합니다. 그 아들인 정몽구 회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직원들하고 막걸리를 즐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별의식이 없어요. 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재벌 회장이 되고 나서 미국에 가서 상 받게 됐는데 기자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잖아요. 나를 그냥 부유한 노동자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냐. 네. 재벌이라고 그러지 말고. 네. 네.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불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자기는 그냥 성공한 노동자, 예. 돈 많은 노동자일 뿐이다. 나 마음은 그냥 노동자다. 그러니까 신입사원하고 씨름도 하고. 씨름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재밌는 일화 있죠. 정경련 회장 할 때, 그러니까 네. 워낙 그 당시에 재계에서 뛰어나니까 정경련 회장을 맡게 됐는데, 정경련 입장은 당연히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 노동자들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쪽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경련 회장은 계속 노동자들 임금 올려줘야 된다고. 그들은 우리 동반자고, 고생했으니까. 네. 여력이 되는 만큼 올려줘야 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정경련 내에서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정지영 회장이 아버지 관계에서 획득한 연대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사람들 다 내 가족이야.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또 정말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이런 걸 그 당시 크렘린을 먼저 만나 그러고 하여튼 베르사유를 갔어요. 예.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명록에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러니까 혁명이 났지. 이렇게 방명록에다 말로 한 게 아니고요. 말로 했나? 하여튼 네. 그러니까 방명록이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말로 쓰지? 했나 봅니다. 그 뒤에 아니 놀래서 제가 지금. 네. 이러니까 혁명이 터졌지. 예.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거예요. 네. 이 피라미드를 봤을 때, 이야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가 아니라 이걸 쌓을 노예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네. 이게 이제 계급적으로 처리가 있는 건데 정주영은 맨날 그 가난한 쪽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네. 시각 자체가 이 대중과 서민 쪽에 있어요. 많이. 예. 그 베르사유 궁전을 봤을 때 왕의 입장이 아니라 그 공사를 하는데 시달렸을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시각들이 있는 기업가이다 보니까 네. 좀 독특한 이제 노선을 걸었는데 이것도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겁니다. 네. 그 각각 세 분의 스타일이 그 아버님 영향도 받고 해서 많이 틀린데 참 각각의 독특한 측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을 하나 할 때 숙고를 거듭하고 맞습니다. 막 저지르는 거 없이 네. 고민하다가 하나씩.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뭐 젊은 날에 요정 많이 다녔어 이런 걸로 유명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요정을 다녔던 이유가 자기 생각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일종의 방황을 했던 거고 자기 생각이 딱 정리됐을 때 모든 걸 딱 끊고 네. 이래만 그렇죠. 전력하는 맞습니다.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렇죠. 이병철 회장의 아버지가 약점이 있던 뭐냐면 독립운동에 실패하고 낙향해서 네. 그러니까 인생을 좀 한탄하는 그런 어떤 은둔 선비였다는 겁니다. 뜻을 제대로 펼쳐서 이루지 못했다. 이루지 못한. 예. 그러니까 그게 이병철한테 부담이 되죠. 네. 아버지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 좌절했다는 게. 네. 그러니까 뜻은 고등분이지만 실패했다는 거. 그러니까 되게 주저해요. 여러 면에서. 사업을 할 때에도 과감하게 하기보다는 정말 조사를 많이 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게끔 예. 아버지의 실패를 나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성격적으로도 이 사람이 되게 꼼꼼한 쪽이거든요. 네네.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ISTJ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해요. 예. 일처리도. 그러니까 예. 자기 성향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런 영향을 미쳤고 네. 하다 보니까 사업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덕을 가져온 것도 있죠. 미세한 분야에서는 아주 뭐
도움이 됐죠. 네, 반도체 성공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면은 뭐 이건희 회장이 진취적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서 한 5년, 10년간 사전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그렇죠. 섰기 때문에 그걸 한 게 이렇게 성공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죠. 예. 이병철 회장은 뭐 하나 그냥 허투루 한 게 없고 네. 막 꼼꼼하게 심지어는 뭐 대리석 센치까지 정해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되게 재미났던 게 그 만년필 광이었는데 만년필을 엄청나게 많은 만년필을 수집했는데 같은 회사 만년필도 펜촉의 느낌이 다르다. 그거를 구분했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와. 그러니까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네, 그리고 섬세한 거. 네. 그러면 야 여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숨 막혔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쪽이었고 그래서 정치에도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예. 약간 은둔형이에요. 네. 아버지랑 비슷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인은 거의 손을 안 대려고 그러고 네네. 박정희 되게 싫어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죠. 그랬군요. 네. 이거는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네. 아주 뭐 진짜 자기는 사실은 정치하고는 담 쌓고 하고 싶었는데 네. 박정희가 가만두질 않죠. 네. 그래서 뭐 관계를 안 맺을 수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싫어하고 네. 사람들 접촉도 싫어합니다. 하기야 그 부정축제로 첫 번째 1호 대상인가로 부정축제자로 맞습니다. 몰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저희는 그래서 그 부정축제로 뭐 걸렸으니까 뭐 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책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부정축제로 걸렸을 때 이렇게 기업에서 돈 번 거를 가지고 부정축제로 가면 적산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고 굉장히 역적을 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그 당시 회장이 볼 때는 적산 불화를 받아서 큰 기업인들이야말로 가짜 기업인인 거예요. 네. 자기가 볼 때. 네. 자기는 그래도 맨 땅에서 시작해서 네. 해방 전에 뭐 정미소부터 시작했죠. 네. 협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도. 네. 하도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은 협동을 못한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아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협동이라는 거 그걸 이제 붙이면 우리 조선인도 잘할 수 있다. 네네. 제일모직 같은 것도 설립할 때 그 당시에는 사대주의가 심하니까 네. 야 400년 전통 가지고 영국 모직과 어떻게 경쟁하냐 그 얘기를 꺼내니까 네. 그건 말이 되냐 왜 못하냐 우리 민족 믿고 하면 되지 이런 식의 이제 발상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 보면서 가장 저희가 너무 표면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특별히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그랬던 부분이 뭐냐면 이병철 회장은 항상 일본에 자주 가 있고 그래서 뭐 일본통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완전 친일 인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일본 기술도 다 띄워왔고 네, 뭐 모든 것들 일본 기술 띄워왔고 반도체도 사실 거기서 배워서 시작을 했을 테니 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친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하고 용의를 한 맞습니다. 그 길이 목적이었다고 봐야죠. 예,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 이병철 회장이 그 한 얘기 중에 그 굉장히 주목해야 될 얘기는 지금 한국의 뉴라이트나 극우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줬다고. 근데 이병철 회장이 자선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 일본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피해는 민족 인재를 말살한 것이다. 일본 식민지 시절 동안 예. 민족 인재가 클 수가 없었다. 아, 그렇죠. 학교를 못 보내고 고등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고급 기술자, 학자 이런 걸 낼 수가 없었으니까 네. 해방 이후에 건국을 하고 사업을 하려는데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었겠냐. 그렇죠. 이분은 뭐 일제시대 때부터도 굉장히 잘 살고 그 사업을 영위하시던 분이었으니까 네. 얼마든지 사람 인재를 땡겨올 수 있는 능력이 그렇죠. 있었던 분이니까.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최대의 문제는 바로 민족 인재를 말살한 거다. 이게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예. 그러니까 이분의 관점은 항상 사람을 중심에 놓고 네. 사람이 다 하는데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을 다 망쳐놨으니까 이거만큼 큰 피해가 있냐. 이렇게 보니까는 삼성의 스타일이 이제 읽혀지는데 삼성이 어떻게 경영 스타일 중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잘 안 되면 최고 인재를 뽑아서 뚫거든요. 네. 그 이제 신라호텔 주방장 관련해서도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신라호텔 사장이 이건희 그 회장한테서 얘기를 하다가 신라호텔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말고 이래서 굉장히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대요. 네. 갑자기 그 신라호텔 대표가 땅 하고 떠오르는 게 있어 최고의 요리사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응 그래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그 반도체도 그렇고 당시에 최고의 인재를 굉장히 큰 돈을 주고 맞습니다. 데리고 와서 개선을 시키거든요. 그 이병철 회장의 스타일이 그래요. 인재를 등용하고 최고 인재를 그럼 무조건 믿어줘야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해준다. 그래서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하죠. 밀어줘라. 그래서 인재 중심
사람 중심의 경영을 사실상 내세웠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초기에 사실 이병철 회장이 거기에 감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네. 처음에는 안 도망갔단 말이에요. 네. 나 같은 그래도 애국적 기업인을 인민군이 뭐 어떻게 하겠어? 네. 악독 자본가도 아닌데. 근데 예상대로 인민군은 가만뒀는데 네. 나중에 이렇게 한국군이 다시 올라가니까 부역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당했군요. 네, 그래가지고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 비판 많이 했죠. 왜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괴롭혔냐. 이승만 정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다시 한번 서울을 뺏기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남아있다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내려가요. 네. 피난을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 그 당시 믿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맡겨요, 기업을. 근데 돌아오면 네. 왔을 때 그랬던 거죠. 이거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겠나? 네. 뭐 지키긴 했을 그 사이에 사업을 확장시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 믿고 이렇게 맡겨놓으니까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만. 그 대표가 맥스웰 그 프리마 그 동서입니다. 동서. 거기 김 대표가 그 믿었던 그 비서 중에 한 명이고 네. 그 사업 무너졌을 때 자금을 쫙 모으고 있다가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그래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줬던.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동서 갈 때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했던 걸로.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가 다 연결되네요. 네, 연결이 되네요. 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사람을 중시하는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이병철 회장은 좀 조심스러워요. 사업이 항상 스타일이. 네. 근데 정주영 회장은 아시다시피 네. 지르는 사람이죠. 가출. 네. 지르죠. 네. 정비소 해. 불타면 또 해. 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거의 불모의 땅에서 없었던 사업을 일으킨 게 아마 현대그룹이 제일 많지 않을까. 중무장대 사업이라고 네, 그러죠. 그렇죠. 중장비, 네네. 중공업 쪽. 예. 그 자동차, 조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막 일으켰잖아요. 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조선소 하려고 외국에 나가서 네. 투자를 유치할 때 사진을 보여주는 백사장 사진 보여줬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야 니네가 무슨 근거로 조선업을 해? 그랬더니 야 우리 거북선 만드는 민족이야.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도 뭐 상대방이 인물이 되니까 빌려줬겠죠. 예, 그 예. 말에 넘어갔겠습니까? 예, 예. 딱 봤을 때 야 이게 괜찮은 거물인데 네. 빌려도 되겠네. 해서 이제 투자 유치받아서 조선소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나 발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주영처럼 네. 그냥 거대하게 착상을 하고 과감하게 돌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아버지 영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또 그렇게 꼿꼿한 분이다 보니까 네. 정주영 회장도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스케일이 크고 네. 직원들 간의 화합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한 번 결정 나면 네. 저돌적으로 달려들어서 돌파하는 네. 이런 이제 사업 분위기를 만들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삶은 굉장히 검소해서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분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어요. 존경도 받았죠. 사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데 그 정도 잘 살면. 그게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네. 안 맞는 거예요. 집에다 사치품 넣고 네. 비싼 옷 입고 이런 게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재밌는 일화가 그 정경련 회장할 땐가 뭐 그럴 텐데 네. 그 현대 사옥 뒤에 국밥집이 맛있는 데가 있답니다. 예. 거기 가면요 아무도 없이 경호원이고 뭐고 아무도 없이 혼자서 국밥 먹고 있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렴한 국밥을 먹는 거죠. 뭐 신발 그 뒤축 까져서 뭐 헤어지는 거 신는다든가 이런 건 유명한 일하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이렇게 돈을 막 쓰고 네. 화려하게 사는 쪽은 아니죠. 네. 검소하게 사는 쪽입니다. 체질적으로. 그래서 직원들한테 오히려 그 돈을 좀 주는 게 맞다라는 쪽이었는데 네. 정주영 회장도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병철 회장과 같이 사대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기업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포니입니다. 포니. 저보다 앞 세대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네. 당시에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했었던. 게다가 자체 모델. 예. 그러니까 76년에 포니 출시했는데 이때 포니를 출시하자 77년 5월 달에 그러니까 주한미국 대사인 리차드 스나이더가 정주영 불러요. 호텔로. 그래가지고 독자 개발 포기해라. 그래서 싫어요 그러니까 온갖 협박을 다 한 거예요. 너 작살내겠다. 우리 미국을 뭘로 보고 네가 이 까부냐. 근데 그때 이 정주영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망해도 좋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정주영 회장은 정말 모든 걸 거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그 미국 대사인 스나이더가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네. 그걸 통역사가 전달을 하니까. 네. 너, 뭐, 이 자식이 뭐지? 근데
결국엔 성공시켰잖아요. 예. 포니 자동차. 예. 지금 현대자동차는 정말 좋지 않습니까? 사실. 아,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기술 도입하고 뭐 엔진도 쓰고 뭐 이렇게 과정이 있었지만 이 포니에서부터 독자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는 그 마인드는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이거 첫 발을 정주영 회장이 뗀 거고 미국의 거대한 압력을 뚫고 이걸 시도한 거예요. 사실 쉬운 길은 많았죠. 미국 포드 모델 같은 거 갖고 와도 되고. 그럼요. 실제로 뭐 몇 가지 모델 뭐 그라나다 뭐 이런 거 기억납니다. 그다음에 네. 일본의 엔진 같은 거 미쓰비시 기술을 가지고 왔지만 그걸로 그냥 계속 팔아도 되는데 그럼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거를 개선시켜서 이제는 미쓰비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동차 맞습니다.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단초가 바로 이런 도전에 있었던 것이고 절대 허란 도전이 아니었다 이런 네네. 얘기입니다. 김우중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도. 김우중 회장도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스타일로 사업을 했던 사람이죠. 예, 전략 세우고 그분이 원래 꿈이 학자예요. 그래서 학자를 되게 싫어해요. 아 왜요? 학자답지 않다고. 아. 진짜 학자는 저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학자에 좀 비판적인 게 있어요. 네. 김우중 회장은 거의 인텔이고요. 네. 그 사실은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왜 못 됐냐면 아버지가 월북해서 못한 그렇죠. 거예요. 일종의 연좌제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정치인도 안 돼.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아버지가 북에 있으니까 형이랑. 아버지 얘기를 일찍 꺼내지 않다가 재벌 총수가 된 다음에 아버지 기념관 짓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얘기를 꺼내지 않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설마 나를 건드리겠어? 뭐 이런 게 있을 때쯤. 근데 어쨌든 그런 위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은 기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도 그 저기 아버지의 월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기간들을 많이 겪었는데 아주 훌륭한 은사님 만나서 맞습니다. 회복이 됐었죠. 뭐 이제 네. 이 깡패가 되려고 아, 막 그랬었잖아요. 꼭 깡패처럼. 아. 근데 그 은사님이 타이르죠. 네. 그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선 그 은사님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가능한 게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서 넘어갔으면 완전히 삐뚤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되게 좋은 분이에요. 네. 사랑도 많이 했고 월북한 이유도 딱 하나예요. 이승만 정권 피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당시에 서울을 수복하고 했을 때 이 네. 반공 세력을 동원해서 좌파만 죽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 다 죽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김우중 아버지는 좌파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우중 회장은 이제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 전까지 아버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그 은사의 조언이 들어오는 거죠. 네. 남성 관계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김우중 회장은 방향을 기업가로 잡아요. 네. 이건 뭐라 못하겠지. 예. 이거 내가 돈 버는 일을 하는데 뭐 좌파니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니냐. 네네네. 해서 기업가가 된 분이에요. 근데 항상 마인드는 어디가 있냐면 학자 쪽에 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굉장히 엘리트 쪽 지향을 향해서. 예. 그래서 사업을 할 때에도 치밀하게 계산하고 정리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밀어붙이는. 예. 좀 그런 쪽에서 정주영 회장보다는 조금 더 치밀하죠. 네. 네. 일종의 뭐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의 호남 믹싱한 네, 그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스타일이네요. 네. 김우중 회장도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목적도 아니고 나름대로 공익적 기업, 국가 국민 기업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미국하고 충돌을 합니다. 계속. 이 어떤 면 충돌하냐면 80년대에 미국이 금수저 취취하고 있었거든요. 이란에다가. 그러니까 네. 거기다 구축함 팔아요. 지금 대우중공업. 팔이 아니라 팔려고 했어요. 대우중공업이고요. 대우중공업이 배를 만들었고, 대우조선, 대우중공업, 대우조선이 배를 팔았고, 그게 지금 하나오션이고요. 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까? 네. 90년대에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 여기도 또 미국하고 안 좋았잖아요. 이 후세인한테 미국의 금수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방을 담은 밀서 전달하다가 걸리죠. CIA에 발각됩니다. 찍혀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이 적성국가로 분류한 리비아, 이란에다가 공장을 짓습니다. 예.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미국에서. 예. 그 다음에 미국이 결정적으로 이 김우중 회장을 싫어하게 된 것이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북한 등이 참가하는 아시아 5개국 민간협의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중심이 돼서 미국의 영향까지 벗어나서 아시아끼리 하자. 네. 이게 미국하고 한번 떠보자, 맞짱 뜨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너무 똑똑하셨네. 네, 그렇죠. 과감했죠. 네. 그래서 뭐 안중근 의사 얘기도 꺼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네, 저희도 몰라요. 그 다음에 92년에 제너럴 모터스와의 합작 관계를 청산해버려요. 예. 92년도에.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제너럴 모터, GM과 붙겠다. 그게 실제로 붙습니다. 예. 공장을 러시아에도 짓고, 뭐 동구권에도 짓고. 폴란드 공장 유명하죠. 네. 그러면서 붙어버리니까 GM에서 아주 막 친 거죠. 네. 저 인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IMF가 사실 미국이 상당 정도 유도한 환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때 김우중 회장은 강력하게 김대중 대통령한테 네. 이거 벗어난 비법이 있다. 네. IMF 통치를 안 받아도 된다. 그걸 계속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청와대도 계속 들어갔어요. 네. DJ 보려고. 근데 막습니다. 네. 이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띤 미국의 이렇게 약간 우호적인 네. 또는 뭐 심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관료 이런 사람들이 면담조차를 못하게 해요. 아, 미국 친미 그 테크노크라트들이 테크노크라트들이 막아버려요. 막았다. 왜냐하면 김우중 회장의 방책은 그 당시에 독자 노선을 걸면서 IMF 위기, 경제 위기를 벗어났던 싱가포르인가요? 네. 그쪽 모델에 오히려 가깝거든요. 예. 그러면서 과감하게 우리 이거 돌파할 방법이 있는데 조언하게 해달라. 그거 차단을 당합니다, 계속. 그거 이제 무너지죠, 대우는. 네네. 어쨌든 대우에게 자금을 좀 공급하지 못하도록 네. 뒤에서 작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긴 하는데 하긴 뭐 대우의 성장이 정말 기록적인 성장이거든요. 뭐 삼성 네. 성장도 대단히 빨랐고 현대도 뭐 눈부시게 이렇게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만 대우는 더 빨랐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돈뿐만 아니라 똑똑하신 분이었으니까 차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금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알고 차입과 금융을 엄청나게 썼는데 그게 이제 네, 나중에 예, 정부의 힘에 의해서 이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히게 되면서부터 그냥 그렇죠. 모든 게 그냥 막히게 된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식회계 개념이 이제 나온 거죠. 네네. 근데 어쨌든 좀 무리한 측면은 있었으나 네. 그러한 어떤 방해가 전혀 없었다면 네.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이분들이 어쨌든 그런 영향을 받았을 때 김우중은 이제 아버지가 넘어갔잖아요. 결국 실패하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회가 나를 버릴 수도 있다. 네. 밀어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 좀 지나치게 권력자한테 인정받으려는 게 있어요. 예. 기업 활동을 하면서. 네네. 그렇다고 막 맹종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예. 그리고 과시욕도 좀 있는 거죠. 네네. 사업 성과를 크게 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나중에 약점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아버지가 좀 긍정적인 영향들이 대기업가로 성장하는 데서는 큰 자산이 되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분들이 그동안 뭐 성공도 했고 일부 실패도 했습니다만 이분들의 어떤 노력과 이분들과 함께 하신 분들의 노력으로 한국이 정말 이 정도 세계의 유수한 국가, 네. 산업 경제 국가가 되는데 기틀을 잡았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성장률이 뭐 1.8%, 1.9%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면서 전 이 세 분의 공통점을 웃기게 찾았어요. 창업자. 네. 지금 창업자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물려받은 분들이. 네,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 뭐 이병철, 정재영, 김우준의 정신으로 성장을 하려면 창업자들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재계에서 창업자 비율이 대단히 낮아요, 한국이.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네네. 이거 자꾸 물려주는 기업들만 크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뭐 어쨌든 사업을 시작할 때 한국이 되게 건강한 사회였다면 저는 훨씬 더 잘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당시에 군부 독재에다가 뭐 사회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이었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일제 시대에 시작을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도 뭐 계속 군부 독재니 뭐냐 하면서 네. 일부 도움을 준 측면도 있긴 있어요. 네네. 뭐 이제 정경유착 같은 걸 통해서. 네. 근데 사실은 회방을 놓은 측면이 전 더 많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세 분이 오늘날 한국에 있었다면 네.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제도약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우리 민족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대주의나 친일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이에요, 다. 네. 이병철 회장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반도체 산업 시작할 때 그 중앙일보에다 기사를 내요. 예. 거기서 뭐라 하냐. 반도체 산업을 우리 민족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 이유입니다. 네네. 뭐 기술이고 어쩌고저쩌고. 우리 민족 우수하니까 이거 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고 정주영 회장은 입만 열면 한국인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다니면서 그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지만 일반 노동자를 써봐도 너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 자꾸 해요. 예. 한국 노동자가 진짜 우수하다고. 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리는 성실하고 어질고 착하고 이것도 정정 회장 중요한 거죠. 어질고 네. 착한 거.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네네. 그 다음에 우수하다. 이러면서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거하면 못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배를 만들고 뭐
폰이 도전하고 이런 것도 우리 민족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민족의 아버지가 좀 투사된 느낌도 좀 받습니다. 듣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김우중 회장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풍부한 자원이 딱 한 가지 있다. 우린 자원 없는 나라인데 인적 자원이다. 질 좋은 인적 자원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앞날이 없다. 네. 이게 김우중에 대한 철학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들은 자본가인데도 불구하고 예.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한국 정치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네.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예요. 네네. 예를 들면 이병철 회장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맨날 반공 막 반국가 세력 청산 이런 걸 떠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회혼란과 부정부패 근본은 빈곤에 있다. 빈곤 퇴치하면 되는 거다. 네. 뭐 사회주의자 때려잡고 반국가 세력 따라잡고 반공 외쳐서 되는 게 아니다. 빈곤 퇴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빈곤 추방이라고 계속 이제 그 주장을 해야 했고 네. 그래야 실효 있는 반공체제 확립할 수 있다. 네. 반공하고 싶으면 빈곤부터 청산해라. 네네. 이런 입장이었죠. 또 예. 완전 요즘 기업이랑 달라요. 요즘에는 뭐 노동자 임금 깎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네. 빈곤 청산으로 이 문제를 대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정주영 회장도 사회혼란 사회주의 쪽은 다 지도층 문제다. 지도층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예. 그러면서 가난을 구제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에 공감을 했습니다. 기업인이? 네, 기업인이. 야, 그러면서 당황스럽네. 이분이 네. 책 쓴 거에서 뭐라 그러냐면 북유럽형 자본주의가 좋다. 자기는. 그러니까 미국식 모델이 아니라 네네. 북유럽형 모델로 가야 된다. 네. 그쪽이에요. 예, 정정 예. 회장도. 예, 예.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뭐 거의 진보에 가까운 얘기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일정 정도. 네. 네, 김우중 회장도 계속 강조했던 게 상대적 빈곤 해결해야 된다. 불평등. 네네. 요걸 해결하자면 안 된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에 어떻게 보면 기업가들하고 많이 달라요. 네네네. 한국 기업가들은 보통 극우적 성향이 좀 있단 말이죠. 최근에? 최근에는 오히려. 근데 이분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합리적인 그 보수주의 기업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목소리를 네. 못 내고. 네, 근데 그분들이 좀, 저는 이 책 읽고 나서, 이런 분들이 좀, 앞으로 좀 나와서 사회의 의견을 좀 개진해주고 이러면 사회가 훨씬 더 좋을 텐데, 오히려 너무, 요즘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 많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합리적 보수 성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한테 후대를 했다, 잘해줬다 이런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죠. 네. 세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병철 회장의 지로는 동종업계 최고임금이에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철학이 됐어요. 무노조 경영이. 그래서 노조 탄압의 주요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네네. 원래 이병철 회장이 그거 하려고 할 때 뭐였냐면 네. 회사 내에서 노조가 필요 없을 정도의 상생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네. 사회주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네네.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는데 무슨 노조가 필요해. 잘 지내면 되지. 후손들이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계 최초로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회사에서 점심을 주는 일은 없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주영 회장이 건설하는 데를 갔는데 노동자들이 여기저기 누워있고 막 앉아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되면 밥을 안 먹지. 딱 보니까 밥이 못 사오는 거죠. 밥을 먹을 능력, 형편도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정주영 회장이 밥 줘라. 그게 점심 제공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업계가 안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심을 주는 관행이 만들어졌다. 예. 이런 것만 봐도 정정 회장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있는 대로 짜먹겠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임금 인상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욕먹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네네. 김우중 또 회장도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김우중 회장이 기업 인수합병 한 걸 보면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 부분도 굉장히 재미난 대목이었어요. 이 책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 읽어드리면 대우가 창조해낸 부실기업 정상화 방법에는 뚜렷한 특징들이 있는데 부실기업을 인수할 때 종업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혁신적 복리후생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니까 인수를 한 기업을 구조조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월급을 더 올려주고 복리를 향상시켜줘가지고 맞습니다. 흡수를 했다라는 얘기죠. 복지시설을 해주고 보통은 남의 회사 먹으면 다 자르잖아요. 그렇죠. 네. 임금부터 깎으려고 하고 김우중 회장은 그 회사를 살리는 비결을 그 사람들의 사기 진작에 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임금 올려주고 복리정책, 복지정책 취하고 사실은 M&A로 큰 기업이죠. 그럼부터 대우가 엄청 크거든요. M&A로. 예. 그래서 김우중 회장의 지론이
기업가는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골몰하지 말고 거기에다 쓸 에너지를 다른 생산적인 데 사용해야 된다. 네. 왜 이렇게 임금 깎는 데만 신경을 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리해고 반대를 공개 천명을 했었고요. 예. 노동조합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우가 파업했을 때 인천 네. 쪽에서 직접 가서 협상합니다. 노동자들하고 하고 자기가 네. 회장인데 그래서 협상에서 상당 부분 들어줘요. 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요. 예. 그러니까 뭐 쇠파이프를 갖고 뭐 경찰을 동원해서 진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대화해서 풀어요. 네네. 정재용 회장도 그런 시도를 하다가 한번 이제 봉변을 당한 적도 있어요. 네. 노동자들 모여있는 집회에 네. 뭐 대규모 집회니까 그 당시에 80년대 7, 8, 9 노동자 대투쟁이니까 상당히 이제 폭발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니까 좀 네. 과격했습니다. 예. 근데 그 거대한 집회에 간 거예요. 가서 대항하겠다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그거 놔둡니까? 네네. 꺼지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서 겨우 빠져나가니까 예. 수행원들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예. 그래서 식사하는 데서 서 회장님 오늘 너무 봉변 당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리 가지 마시죠. 그랬더니 열정적이고 멋있대. 역시 그래서 젊음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상했다는 거예요. 수행원들이 놀란 거죠. 예. 그런 일을 당했는데 기분이 안 상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재용 회장은 최대한 들어줘라. 어느 정도. 네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연구해 보면 네. 성공한 기업들 예. 거의 다 그 일체예요. 직원들을 최대한 대우해주는, 잘해주는. 네. 그래서 그 직원들이 행복감이 높아요. 네. 직장에서 행복감이. 예. 그러니까 그게 창의성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쫓기듯이 막 힘들게 밀어붙여서 예. 너 이거 못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아이디어가 나와봤자 예. 그렇게 반짝거리는 게 나올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고 기분이 좋고 사기가 올라가면 네. 창의성이 막 살아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기업을 살리는 촉진제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기업 문화가 중요하다 이런 이제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데 예. 저는 한국 기업도 이제 그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최대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뭐 현대에 다닌다, 삼성에 다닌다 그러면 다 부러워했어요. 그렇죠. 요즘에 삼성 다닌다 그러면 다 걱정하거든요. 너무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근데 옛날에도 일은 많이 했어요. 일은 뭐 밤새 하곤 했는데 예. 그게 이제 그 기술자들 보면 자기가 어떤 인정을 받으면서 밤을 새면 그거 할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부심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이걸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촉진시켜주는 문화냐, 아니면 넌 이거 맡겨진 일을 왜 똑바로 안 해? 이런 문화하고는 또 천지 차이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발성을 중시하는 예. 그런 문화죠. 그래서 창업자들답게 기업들을 꾸렸지만 그런 공통점들이 있더라. 네.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개인 심리로 봤을 때는 네.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가정 교육 시간이기도 했고, 뭐 경영 인사관리 시간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시간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조금 더 많이 일어나 줬으면 좋겠다. 지금 돈 이러는데 돈을 초월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진 분이 나오면 그분은 돈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고 또 나라도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 책 읽으면서 이런 분들이 참 그립구나,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책 써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거 이 책 사시려면은 안타깝게도 지금 절판돼 있어가지고 안 팔려서. 안 팔려서? 잘 안 팔려서. 재밌었는데? 이북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북을 사시면, 이북으로 사셔서 읽으시기를 한번 권해드리고, 이번 설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한국 사람에 대한 저력,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도 새롭게 새기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만들어주신 심리연구소 함께 우리 김태형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